저는 강서진입니다. 46살 한서그룹 전략 총괄이죠. 검사를 그만둔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라. 그 말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오빠 기일이에요. 벌써 5년째네요. 2020년 그 어둠 속 졸음운전 사고가 아직도 꿈에 나타나곤 해요. 강성민 오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며 우리 똑똑한 서진이라고 불러주던 그 사람이죠.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청량리 공원 묘지로 향했습니다. 봄비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어요. 묘지 입구에서 꽃을 샀습니다. 국화 한 다발이요. 오빠가 좋아하던 하얀 국화요. 5구역 23번.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발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죠. 오빠 무덤 앞에 다다르자 깜짝 놀랐어요. 이미 누군가가 와 있었거든요. 작은 소년 하나가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해진 운동화에 낡은 바지, 그런데 얼굴만은 참 깨끗하고 예쁘더라고요. 아이 옆에는 조그만 국화 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가져온 것과 똑같은 하얀 국화였죠. 더 이상했던 건 아이 무릎 위에 있던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티가 났어요. 표지가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 그림이 보였습니다. 연필로 그린 듯한 세밀한 선들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큰 눈이 참 맑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에서 어른스러운 슬픔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여기, 누구 무덤에 온 거니?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아이의 대답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아빠? 이 아이가 말하는 아빠가 설마. 아빠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강성민이요. 제 아빠예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성민. 제 오빠의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죠? 오빠에게 아이가 있었다고요? 너는 누구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법정에서 차분하게 신문하던 제가 이렇게 당황하다니요. 저는 이도윤이에요. 11살이고 5학년이에요. 이도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빠한테서 이런 아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오빠가 결혼한 오수연한테서도 아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저 혼자 아빠한테 왔어요.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덮었어요. 아빠는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 그려서 보여드리려고 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혼자서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죽은 아빠한테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게요. 그런데 그 아빠가 제 오빠라고요? 도윤아, 혹시. 말을 하려던 순간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 저 가봐야 해요. 엄마가 너무 늦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이는 국화꽃 앞에서 한 번 더 절을 했습니다. 정중하고 깍듯하게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도윤아, 잠깐만. 하지만 아이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어요. 해진 운동화가 자갈길을 차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혼자 남은 저는 오빠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가 두고 간 조그만 국화 다발이 제 꽃과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똑같은 하얀 국화였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메어서요. 오빠, 저 아이가 누구야? 정말 오빠 아들이야? 바람만 답을 했습니다. 나뭇잎 부스럭거리는 소리만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 아이 생각을 했어요. 이도윤. 맑은 눈과 해진 운동화. 그리고 정성스럽게 간직한 스케치북.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총괄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아버지 방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슬프면서도 맑은 눈이요. 아버지 들어갑니다. 서진아, 앉아라.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딱딱한 표정이셨어요. 70이 넘으신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셨죠. 성민이 길 다녀왔나? 네, 아버지. 그래. 우리 집안의 기둥이었는데. 참 안타까워.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런데 저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 이야기를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혹시 오빠가... 왜? 무슨 할 말 있나? 아니요, 그냥...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를 놀라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올케인 오수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진아, 수고했어. 성민이 길 다녀왔지? 네, 언니. 그런데 말이야, 상속 정리권은 어떻게 생각해?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오수연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오빠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상속 이야기를 꺼내곤 했으니까요. 언니, 그런 건 천천히. 천천히? 서진아, 현실을 봐야지. 회사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정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오늘 만난 아이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도윤. 그 아이는 정말 오빠의 아들일까요? 그렇다면 왜 오수연은 그 아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빠는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손때 묻은 스케치북. 아이가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던 그 스케치북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그려져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한숨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이도윤.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러시듯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계셨어요. 이른이 넘으신 나이에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으셨죠. 일찍 나왔구나. 네, 아버지.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요. 그래, 바쁠 때일수록 체면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 강기는 대를 이어 명문가였고 앞으로도 그래야 해. 또 체면 이야기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체면, 격, 품위. 아버지가 평생 강조해온 가치들이었죠. 서진아, 너도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현실을 봐야 한다. 성민이는 갔고 이제 내가 우리 집안을 책임져야 해.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아버지는 먼저 내려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책임이라. 그런데 그 책임에 어제 만난 아이도 포함되는 걸까요? 비서실에 들러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이는 분명 오빠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수연은 왜 그 아이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총괄님, 회장님 서류함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비서가 열쇠 뭉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아버지 서류함은 비서실 안쪽 금고에 있었거든요. 금고를 열고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문서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서류함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만년필이었어요. 검은색 몸체에 금색 테두리가 있는 고급 만년필이었죠. 그런데 그 만년필 뚜껑에 S, M 이라고 각인되어 있었어요. S, M, 강성민. 오빠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그 만년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오빠가 평소 즐겨 쓰던 것 같았습니다. 잉크도 거의 다 떨어져 있었고 펜촉에는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그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오빠 필체로 쓰인 것 같았습니다. 1020 잊지 말자. 중요한 날들은 모두 이 숫자로. 10월 20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그런데 왜 이런 메모를 남겨뒀을까요? 금고를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생명보험 관련 서류였어요. 가입자는 강성민, 수익자는 오수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금액이 상당했어요. 10억 원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보험을. 뭔가 이상했어요. 오빠가 이렇게 큰 보험을 들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서류를 자세히 보니 가입 시기가 궁금했습니다. 2019년 사고 나기 1년 전이었어요. 그때 재무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총괄님, 이 서류들도 정리하시나요? 직원이 들고 온 박스 안에는 또 다른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보험료 납부 관련 메모였어요. 너무 부담스럽다. 월 보험료가. 하지만 할 수 없지. 오빠 필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빠 수입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데 왜 부담스럽다고 했을까요? 점심시간에 오수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점심 같이 할까? 할 얘기가 있어.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오수현은 여전히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명품 옷에 정교한 메이크업까지.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서진아, 상속건 정말 빨리 처리해야겠어. 이미 5년이나 지났잖아. 언니, 왜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해요? 급하게? 뭐가 급한 거야? 당연한 절차 밟는 거지. 오수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성민이가 남긴 건 다 내가 상속받아야 해. 나는 법적 배우자니까. 법적 배우자. 그 말을 강조하는 게 이상했어요. 왜 굳이 법적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언니, 혹시 오빠가 다른 여자분과 뭐라고? 오수연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민이가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그냥. 서진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 그 반응이 너무 과격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만년필 생각이 났어요. S, M, 각인과 1020이라는 숫자. 그리고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던 메모. 밤늦게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찍 출근해서 오빠 개인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5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의자, 서류함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죠.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 서랍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자물쇠가 달려 있었죠. 1020. 혹시나 해서 그 숫자를 입력해 봤어요. 삐삐삐. 틀렸습니다. 그럼 10월 20일, 1020을 다른 방식으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오빠 생일이 10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럼 1022 맞는 거였네요. 다시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USB 하나, 낡은 다이어리,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에는 서진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남긴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5년 동안 여기 숨겨져 있었던 거죠.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서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너한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는데 편지는 거기서 끊어져 있었어요. 마치 급하게 쓴 것처럼.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아와 도윤이를 부탁해. 그들이 내 진짜 가족이야. 정아와 도윤이.
도윤이는 어제 만난 그 아이겠죠. 그럼 정아는 그 아이의 엄마인가요? 오빠의 진짜 가족이라니.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안에는 몇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사진들과 음성 파일들이었습니다. 사진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오빠와 한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바로 도윤이었어요. 더 어렸을 때의 모습이지만 분명했습니다. 음성 파일을 재생해 봤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너무 피곤해.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 수연이가 계속 보험료 이야기를 해. 더 많이 들라고. 정아한테는 미안하고. 그 다음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였어요. 아마 수연인 것 같았습니다. 성민아, 우리 미래를 생각해봐. 보험은 필수야. 만약에 뭔가 생기면 어떡해? 집 가까운데 무슨 대리 운전을 불러? 그냥 가자. 마지막 녹음이었어요. 사고 당일인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억지로 대리 운전을 만류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에게는 정말로 숨겨진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정아와 도윤이, 그리고 오수연은 혹시 일부러?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너무 끔찍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USB를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정아와 도윤이를, 오빠가 진짜 가족이라고 부른 그들을 말이에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답은 뻔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든 없든 가야 할 길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금요일 오후 저는 도윤이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였어요. 오빠가 남긴 자료에서 주소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줌마가 다가왔어요. 혹시 도윤이 어머니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 그럼 됐어요. 요즘 그 집 일로 시끄럽거든요. 아줌마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어요. 그 집 일이라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학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도윤이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서 혼자 걷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었어요. 도윤이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사생활에 엄마가 남의 남편 뺏었대. 아이들의 잔인한 말들이 들렸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빨리 걸어갔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든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저는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도윤이는 학교에서 집까지 20분 정도 걸었어요. 그 내내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무리지어 웃고 떠들며 가는데 도윤이만 홀로 걸었어요. 집 근처 골목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따라온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도윤. 도윤이가 돌아봤어요. 5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싸웠어. 사생아 자식이 우리 학교에 왜 와? 너 엄마 남의 남편 뺏은 거 맞지? 아이들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야, 대답하라고. 한 아이가 도윤이를 밀쳤습니다. 도윤이가 비틀거렸어요. 그만둬.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어른이 왜 여기? 아이들은 당황하며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윤이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었습니다. 가방에서 스케치북이 떨어져 나왔어요. 괜찮니? 저는 도윤이에게 다가갔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도윤아, 나 기억나? 지난번에 아빠 무덤에서. 아, 네. 그때 그분이시네요. 도윤이는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어요. 얼굴에 있던 슬픔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했니? 그냥. 요즘 애들이 그래요. 엄마 때문에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가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11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것들이었어요. 도윤아, 엄마는 언제 들어오시니? 6시쯤요. 병원에서 일하세요.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겠구나. 네, 근데 괜찮아요. 그림 그리면서 놀아요. 아이가 스케치북을 들어 보였어요. 표지가 많이 낡아 있었지만 소중히 간직한 티가 났습니다. 그림 잘 그리니? 그냥 좋아해요. 아빠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 했어요. 아빠 이야기가 나오자 도윤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오빠를 정말 사랑했나 봅니다. 도윤아, 엄마한테 오늘 일 말할 거야? 아니요, 엄마 걱정하실까 봐요. 일하느라고 힘드신데? 11살 아이가 벌써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학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윤 학생과 관련해서 왔는데요. 아, 도윤이요? 혹시 학부모이신가요? 가족입니다.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담임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요즘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무슨 소문이요? 도윤이 아버지 관련해서. 사실 확인도 안 된 이야기들인데 학부모 단톡방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학부모 단체 대화방이었어요. 이도윤 그 아이 아버지가 재벌이래요? 근데 첩의 자식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이 나쁜 영향 받을까봐 걱정돼요. 사생아랑 같은 반이라니. 끔찍한 말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른들의 잔인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나요? 네,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아이들도 부모들 말을 듣고 도윤이를 따돌리고 있고요. 선생님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도윤이 책상에 낙서된 사진이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큰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지난주부터요.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라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학교 평면도를 펼쳐 보였어요. 교실 뒤쪽 구석이 CCTV 사각지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뭐라고 하나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참고 있어요. 어른스럽게요. 그게 더 안쓰럽더라고요. 교실을 구경시켜 달라고 했어요. 쉬는 시간이라 아이들이 복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교실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스케치북에 뭔가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도윤이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도윤이 근처를 지나갈 때면 일부러 멀리 돌아가거나 째려보거나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도윤이가 급식을 받으러 갔는데 다른 아이들이 줄을 서지 못하게 막았어요. 야, 뒤로 가. 사생아는 맨 뒤에 서야지. 도윤이는 아무 말 없이 맨 뒤로 갔어요. 급식을 받을 때쯤 되니까 반찬이 거의 떨어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혼자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무리지어 앉아 떠들며 먹는데 도윤이만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윤이를 불러냈어요. 도윤아, 잠깐 이야기할까? 네. 학교 운동장 벤치에 앉았어요. 도윤이는 스케치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요즘 학교 다니기 힘들지?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어. 아까 다 봤거든. 도윤이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해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는데? 도윤아, 내 잘못도 아니고 엄마 잘못도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아이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른들의 편견과 잔인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도윤아, 내 그림 좀 보여줄 수 있을까?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잘 그렸거든요.
연필로 그린 풍경화, 인물화들이 섬세하고 정교했어요. 와, 정말 잘 그리는구나. 정말요? 응, 진짜야. 이거 혼자 배운 거야? 네, 아빠가 미술 관련 책 많이 사주셨어요. 그거 보면서 연습했어요. 스케치북을 넘겨가며 보는데 특별한 그림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작은 아이.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이 그림은 언제 그린 거야? 작년에요.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 셋이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하면서 그렸어요. 그림 속 세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중 한 명은 이 세상에 없고 남은 두 사람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도윤아,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그림 계속 그려. 정말 잘하거든. 도윤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순수하고 예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학부모들의 편견과 아이들의 왕따, 그리고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는 도윤이와 그 엄마. 오빠가 정말 가족이라고 부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저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빠의 USB를 다시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녹취 파일들을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윤이의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날짜는 2020년 2월 15일이었어요. 정아야, 미안해. 요즘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 오빠의 목소리였어요. 피곤하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성민아, 괜찮아. 우리 조금만 더 참자. 도윤이 때문에라도.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정아인 것 같았어요. 수연이가 자꾸 보험료를 올리라고 해. 이미 충분히 높은데? 월 300만 원이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 300만 원? 정아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미쳤구나. 왜 그렇게 많이? 모르겠어. 자꾸 더 많이 들라고만 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만약의 사태.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벌써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두 번째 파일을 들었습니다. 2020년 3월 20일 녹취였어요. 성민아, 요즘 운전할 때 조심해. 너무 피곤해 보여. 괜찮아, 정아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아니야, 진짜 걱정돼. 어제도 졸면서 운전했잖아. 정아 말이 맞아. 대리 불러.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아가 조심하라고 하니까 찬성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세 번째 파일. 2020년 4월 10일이었어요. 또 보험료 올렸어? 이제 월 500만 원이야. 성민아, 이건 너무 과해. 정아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수연이가 계속 압박해서. 압박? 어떻게? 매일 보험 설계사 데려와서 상담받게 하고 밤마다 사고 뉴스 보여주면서. 만약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게 정상이야? 정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성민아, 이상해. 정말 이상해.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해? 네 번째 파일을 들으려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어요. 전력이 부족했나 봅니다. 충전기를 연결하고 다시 켰어요. 파일을 다시 열어보니 마지막 녹취가 있었어요. 2020년 4월 28일. 오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민아, 오늘 피곤하면 대리 불러. 약속했잖아. 정아의 목소리였어요. 알았어. 근데 수연이가 같이 간다고 해서. 왜 갑자기? 모르겠어. 오랜만에 드라이브 하자고.
그 다음에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민아, 준비됐어? 빨리 가자. 대리 불러서 갈까? 요즘 너무 피곤해서. 대리? 집에서 10분 거리인데 무슨 대리야. 그냥 가자. 답답해 죽겠네. 하지만 성민아, 남자가 그렇게 소심하면 어떡해. 빨리 출발하자. 수연이 억지로 떠밀어서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30분 후 사고가 났겠죠. 녹취를 다 들은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500만 원의 월 보험료. 계속된 압박. 그리고 그날 밤 대리운전을 막은 것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빠가 다녔던 공증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S.M. 만년필을 가져갔어요. 혹시 오빠가 무언가 공증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혹시 강성민이라는 분이 여기서 공증을 받은 적이 있나요? 성함과 생년월일 알려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뒤져봤어요. 있네요. 2020년 3월에 유 원장 공증을 받으셨어요. 유 원장.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내용을 볼 수 있나요? 가족분이신가요? 신분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가족관계 확인을 받았어요. 원본은 당사자가 가져가시고 저희는 사본만 보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열람은 가능합니다. 직원이 파일을 가져왔어요. 오빠 필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년필로 쓴 것 같았어요. 유 원장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 강성민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모든 재산은 이정아 1984년생과 이도윤 2014년생에게 상속한다. 오수현과는 법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진정한 가족은 정아와 도윤이다. 만약 내가 사고나 질병으로 죽게 된다면 수연의 보험금 압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조사해달라. 마지막 문장을 읽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오빠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혹시 증인도 있나요? 네, 김철수 씨가 증인이에요. 연락처도 있어요. 김철수. 오빠의 대학 동기였어요. 연락처를 받아 적었습니다. 공증사무소를 나온 후 바로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 형? 저 서진이에요. 성민이 동생. 아, 서진아. 오랜만이다. 어쩐 일이야? 형, 혹시 오빠 유원장 증인 서 준 거 기억하세요? 전화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 얘기를 왜 갑자기? 형, 중요한 일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났어요. 김철수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진아, 사실 그때 성민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 어떤 말이요?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수연이가 자꾸 보험금 이야기를 해서 무섭다고. 그래서 유언장을 쓴 거군요. 그래. 그런데 성민이가 나한테 부탁했어. 만약 자기가 사고로 죽으면 유언장 원본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라고. 원본이 어디 있어요? 김철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집 금고에 있어. 성민이가 죽은 후에 수연이가 찾을까봐 숨겨뒀거든. 왜 지금까지 내놓지 않았어요?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만약 성민이 말이 맞다면.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오빠의 진짜 가족이 고생하고 있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일 유언장 원본 가져다 줄게. 그리고 서진아. 네. 조심해. 수연이가 알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빠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고 유언장까지 남겨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이 이제 밝혀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질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진아,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야?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냥 평소처럼.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 왔다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서진아, 이상한 짓 하지 마. 괜한 일에 끼어들면 다친다.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못 알아듣겠어? 조용히 살라고. 성민이는 죽었어. 끝난 일이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오빠의 유언장, 녹취 파일들, 그리고 김철수의 증언.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남긴 진실, 그리고 도윤이와 정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김철수로부터 유언장 원본을 받은 다음 날 저는 정아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주소는 오빠의 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의지가 강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진이라고 합니다. 강성민의 여동생이에요. 정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도윤이와 관련해서요. 정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깔끔했지만 소박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도윤이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더라고요. 차 드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정아가 차를 끓이는 동안 저는 주변을 살펴봤어요. 사진들이 몇 장 있었는데 모두 오빠와 도윤이 그리고 정아가 함께 찍은 것들이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성민이 여동생이라고 하셨죠. 정아가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네. 사실 며칠 전에 도윤이를 만났어요. 오빠 무덤에서. 아, 그때? 정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정아 씨,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오빠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실이요? 정아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진실은 간단해요. 성민이와 저는 5년 동안 사랑했어요. 도윤이는 우리 아들이고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죠.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요. 성민이는 이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안 해준다고 했어요. 재산 때문에. 정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아 씨, 혹시 오빠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걸 아세요? 정아가 깜짝 놀랐어요. 유언장이요? 저는 김철수에게서 받은 유언장 사본을 보여줬어요. 정아가 읽어보더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민이가 이런 걸. 정아 씨, 이제 법정에 서야 해요.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법정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증거도 있고 유언장도 있으니까. 그때 문이 열리며 도윤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이분은. 안녕, 도윤아. 지난번에 무덤에서 만났지? 아, 네, 안녕하세요. 도윤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학교에서 보던 움츠러든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도윤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그냥 괜찮았어요. 하지만 도윤이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도윤아, 혹시 또 애들이 괴롭혔니? 정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도윤이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새로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그린 것 같았는데 혼자 앉아 있는 아이가 그려져 있었어요. 도윤아, 이 그림은 누구야? 그냥 제가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하지만 그 그림 속 아이는 분명 도윤이 자신이었어요.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이틀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에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언장을 근거로 정아와 도윤이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법정 심리 날이 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우리 측과 수연 측 변호사들이 마주 앉았어요. 방청석에는 아버지도 와 계셨습니다. 수연이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검은 양복에 진주 목걸이, 완벽한 메이크업. 슬픔에 잠긴 과부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재판장님, 피고 오수연은 고인의 합법적 배우자입니다. 민법에 따라 유류분 권리를 주장합니다. 수연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또한 원고 측이 제출한 유언장의 진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고인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작성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공증받은 유언장 원본과 증인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김철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고인 강성민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대학 동기이자 20년 친구입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매우 정상적이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신중해 보였어요. 자꾸 가족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가족 걱정을 하셨나요?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보험료 때문에 압박을 받는다고. 이해 있습니다. 수연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추측성 발언입니다. 인정합니다. 증인은 직접 들은 말만 증언해 주세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김철수가 계속 증언했어요. 성민이는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쓰겠다고 했고 제가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법정을 나올 때 수연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서진아, 뭐 하는 거야?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다급해 보였어요. 언니야말로 뭐 하는 거예요? 오빠의 진짜 가족을 외면하면서. 진짜 가족? 서진아, 정신 차려. 나는 법적 부인이야. 그게 현실이라고. 법적인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수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긴. 법정에서 이기는 건 법이야, 감정이 아니라고.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다급해 보였어요. 응, 내가 말했잖아. 조용히 처리하라고. 뭐? 증거가 나왔다고?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일단 정리하고. 아니야, 그건 너무 위험해. 통화를 끊고 돌아온 수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야. 하지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수연이 법정을 나갈 때 뒤돌아보며 저를 째려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서진아,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 아버지, 이게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우리 집안 체면은 어떡하고? 아버지,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변했구나. 예전엔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사람은 변하는 거 아닌가요? 더 나은 방향으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변호사가 말했어요. 1차 심리는 무난하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이런 경우에 상대편에서 온갖 수를 다 써요. 합법적인 것부터 비합법적인 것까지. 변호사의 말이 신경 쓰였어요. 수연의 그 전화 통화도 그렇고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정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도윤이 학교에서. 누군가 도윤이를 계단에서 밀쳤대요. 뭐라고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게 사고인지 고의인지. 전화를 끊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윤이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멀쩡했어요. 도윤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아파요. 누가 그랬니? 봤어?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뒤에서 갑자기 밀렸어요.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정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진 씨,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법정 심리 직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교묘했습니다. 정아 씨, 당분간 도윤이 조심시켜야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서진 씨. 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위협받으면서까지. 정아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상대가 이런 수까지 쓴다면 앞으로 더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신중하게, 하지만 더 강하게 싸워야겠다고. 도윤이와 정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도윤이가 다친 이후 저는 학교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심각한 소식을 들었어요. 서진 씨, 사실 학부모들이 간담회를 열자고 해요. 도윤이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요? 학부모들이 불안해해요. 아이들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서. 전학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전학이라니.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선생님, 그 간담회 언제인가요? 이번 금요일 오후 2시예요. 혹시 정아 씨가 참석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네. 하지만 서진 씨는 도윤이 보호자 자격으로 가겠어요. 전화를 끊고 정아에게 연락했어요. 정아 씨, 간담회에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정말요? 고마워요. 사실 혼자 가기가 무서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검사 출신이거든요. 이런 자리는 익숙해요. 금요일이 되었어요. 학교 회의실에는 2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줌마들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누구지? 정아 씨 아닌 것 같은데. 담임 선생님이 소개해 주었어요. 도윤이 보호자로 오신 강서진 씨입니다. 보호자라니 무슨 관계인가요? 한 학부모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가족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간담회가 시작되자 학부모들이 하나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도윤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사생아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겠어요? 아이들 정서 교육에 안 좋아요.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도윤이 아버지가 재벌이라면서요? 첩의 자식이 우리 아이들과 같은 교실에 있는 게 맞나요? 전학 보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한 학부모가 대답했어요. 현실이라고요? 11살 아이를 사생아라고 부르는 게 현실인가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도윤이가 뭘 잘못했나요? 태어난 게 잘못인가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사회적 문제라고요? 여러분이 만드신 문제 아닌가요?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검사 출신입니다. 20년 동안 법정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말을 들으니까 참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도윤이는 아무 문제 없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고 계시나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도덕적이라고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11살 아이를 집단 따돌림하는 게 도덕적인가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끼어들었어요. 사실 도윤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성격도 좋고 그림도 잘 그려요. 선생님이 도윤이 포트폴리오를 꺼내셨어요. 이게 도윤이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림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까지. 초등학생이 그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잘 그렸거든요. 학부모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 정말 잘 그리네요. 이걸 혼자 그린 거예요? 네, 독학으로 배웠어요. 아버지가 사주신 미술책 보면서요. 담임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도윤이에요. 재능 있고 착한 아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사생아라고 부르면서 따돌리는 게 맞나요? 한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뭔가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나요?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다는 걸요? 그게 나쁜 건가요? 저는 좀 더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도 아이 키워본 경험은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워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편견을 가지면 아이들도 편견을 가져요. 여러분이 차별하면 아이들도 차별해요. 회의실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도윤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싶은 11살 아이일 뿐이에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사실 우리 아이가 도윤이랑 친해지고 싶어 했어요. 그림도 배우고 싶다고 하고. 정말요? 네, 그런데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왜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다른 엄마들이 뭐라고 할까 봐.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정말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예요? 편견이에요? 아니면 따뜻함이에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난주에 도윤이가 계단에서 다쳤어요. 누군가 밀었거든요. 뭐라고요? 사실 확인은 안 됐어요. 하지만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라서요.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그래서 제안하고 싶어요. 학교 CCTV 사각지대를 보강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학부모 한 명이 동의했어요. 저도 찬성해요. 우리 아이들 모두 안전해야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적대적이던 학부모들이 점점 공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도윤이는 이 학교 학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아이예요. 그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간담회가 끝난 후 몇몇 학부모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죄송해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요. 도윤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다음에는 우리 아이도 도윤이랑 놀게 해야겠어요. 담임 선생님도 고마워하셨어요. 서진 씨 덕분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CCTV 사각지대 보강은 정말 추진해 주세요. 네, 학교에 건의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 씨, 정말 고마워요. 도윤이가 너무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오늘 처음으로 친구가 말을 걸었대요. 그림 가르쳐 달라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도윤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다고. 전화를 끊고 나니 뿌듯했어요.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변화였거든요. 그날 밤 도윤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정아가 전해준 것이었어요. 서진 이모님 고마워요. 오늘 처음으로 친구가 제 그림을 예쁘다고 했어요. 그리고 같이 놀자고도 했어요. 정말 기뻐요.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이런 작은 행복도 누군가에겐 큰 의미였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늦출 수 없었어요. 수연 측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간담회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진 씨, CCTV 추가 설치가 승인됐어요. 그리고 지난주 사건 관련해서 단서를 찾았어요. 무슨 단서요? 다른 각도 CCTV에서 수상한 장면이 포착됐어요. 한 아이가 도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요. 정말요? 네, 이제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안도감이 들었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진실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오빠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 말이죠.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다음 목표였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두 번째 법정 심리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철수가 유언장 원본을 가져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심리 하루 전날 밤 김철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큰일 났어. 형,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했어. 금고를 뒤졌어. 뭐라고요? 유언장은요? 다행히 은행 대여금고에 맡겨뒀어. 하지만 집이 엉망이야. 누군가 유언장을 찾으려고 김철수 집에 침입한 거였어요. 수연 측에서 마지막 발악을 한 것 같았습니다. 형, 지금 경찰에 신고했어요? 응, 신고했어. 그런데 서진아, 이제 정말 위험해진 것 같아. 형, 내일 법정에는 꼭 와주셔야 해요. 알겠어. 성민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보자. 다음 날 아침 법정으로 가는 길에 정화와 도윤이를 만났어요. 도윤이는 며칠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서진 이모, 안녕하세요. 안녕, 도윤아. 오늘 어떤 기분이야? 약간 떨려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빠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법정에 들어서자 수연이 이미 와 있었어요. 오늘은 더욱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초조해 보였어요. 재판장님, 오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김철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오늘 무엇을 제출하시겠습니까? 고인 강성민 씨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 원본입니다. 김철수가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냈어요. 공증사무소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창백해지더니 변호사와 급히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재판장님, 이 유언장의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서기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 강성민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내 모든 재산은 이정아와 이도윤에게 상속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방청석에 앉은 아버지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둘째, 오수현과는 법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진정한 가족은 정아와 도윤이다. 수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해 있습니다. 그 유언장은 위조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고인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그때 저는 USB를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인이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들입니다. 법정에 스피커가 설치되고 녹취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수연이가 자꾸 보험료를 올리라고 해. 월 500만 원이야. 오빠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매일 사고 뉴스 보여주면서.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변호사가 뭔가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지막 녹취가 재생되었어요. 사고 당일의 녹음이었습니다. 대리 불러서 갈까? 요즘 너무 피곤해서. 대리? 집에서 10분 거리인데 무슨 대리야. 그냥 가자. 수연의 목소리였어요.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취들은 고인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또한 피고 오수연이 고인에게 과도한 보험 가입을 강요했고 사고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막았다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수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이야. 그건 조작된 거야. 조작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판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그때 법정 뒤쪽 문이 열리며 검사 몇 명이 들어왔어요. 수연을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오수연 씨, 보험 사기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수연이 발버둥쳤지만 수갑이 채워졌어요. 법정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의 보험금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한 서류, 그리고 협박에 사용된 사설 업체와의 계약서도 있습니다. 검사가 설명했어요. 아니야. 나는 억울해. 수연이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정리를 했어요. 오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의 유언장은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정화와 이도윤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정화가 눈물을 흘리며 도윤이를 껴안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서진아. 네, 아버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성민이의 가족을 이제라도 인정해야겠어. 진짜 가족을 말이야. 아버지. 체면만 생각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쳤구나. 성민이가 진짜 사랑한 사람들을 외면했어. 아버지가 정화와 도윤이에게 다가갔어요. 정화 씨, 미안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정화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도윤아, 할아버지가 미안했다. 지금까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도윤이가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셨죠? 아니야, 도윤아. 할아버지가 바보였어. 이제 정말 가족처럼 지내자. 아버지가 도윤이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도윤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그림 보여드릴까요? 그래, 보여다오. 할아버지가 진짜 보고 싶었어. 도윤이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새로운 그림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이모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언제 그린 거야? 어제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아, 우린 이미 가족이야. 진짜 가족이고.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 저, 정화, 도윤이.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화 씨,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이 교육이나 생활 모든 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살겠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저도 한마디 보탰어요. 서진 이모, 이제 정말 가족인 거죠? 도윤이가 물었어요. 응, 처음부터 가족이었어.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날 밤 집에서 오빠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오빠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걱정했던 가족들이 이제 안전하고 행복하니까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수연의 재판도 남아있고 더 중요한 건 도윤이의 미래였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걸 해줘야 했어요. 그것이 오빠와의 약속이었고 저희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연의 재판은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었어요. 보험 사기와 살인 교사가 모두 인정되었거든요.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도윤이가 전국 초등학생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날이거든요. 도윤아, 긴장돼?
아침 일찍 도윤이 집에 데리러 갔어요. 아이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네, 조금요. 그런데 설레어요. 그래, 오늘 정말 자랑스러운 날이야. 정아도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어 보이지 않았어요. 서진 씨, 정말 고마워요. 도윤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정아 씨,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되었어요. 시상식장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요즘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도윤이만 보면 눈이 반달이 되시죠. 할아버지. 도윤이가 달려가서 아버지를 안았어요. 우리 도윤이 오늘 대상 받는다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아버지, 제 그림 정말 좋았어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봐도 진짜 예술가야. 시상식이 시작되었어요. 여러 부문의 상들이 발표되고 마지막에 대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국 초등학생 미술대회 대상 이도윤 학생.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도윤이가 무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위축되어 있던 아이가 이렇게 당당해졌다니요. 도윤이가 받은 상장과 트로피를 들고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그 순간 오빠가 살아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상식 후 기념 촬영을 했어요. 도윤이, 정아, 아버지 그리고 저. 4명이 함께 찍은 첫 가족 사진이었어요. 도윤아, 소감 한마디 해볼까? 처음엔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봐서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진짜 가족이 생겼거든요. 도윤이의 말에 우리 모두 울컥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상도 받고 진짜 가족도 생겼으니까요. 저녁 식사는 아버지가 예약해 놓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도윤이가 받은 트로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앞으로 계획이 뭐야? 미술을 계속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화가가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가 최고의 선생님 구해줄게.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해지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사실 할아버지가 준비한 게 있어. 뭐예요, 할아버지? 성민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어. 도윤이 아빠 이름으로 말이야. 장학재단이요? 정아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재단이야. 도윤이도 나중에 도와줄 수 있고.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이건 성민이 몫이야. 내가 살아있을 때 해줬어야 하는 건데. 아버지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한서그룹은 새로운 경영 철학을 도입합니다.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과와 체면만 중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한 임원이 물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입니다. 직원들의 가정, 행복,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는 말이야. 이제까지 우리가 놓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지. 그리고 저는 전략 총괄에서 한 발 물러나겠습니다. 대신 새로 만들어질 사회공헌팀을 맡아 성민장학재단 운영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예상치 못한 발표였거든요. 서진 총괄님, 그럼 후임은? 능력 있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죠.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회사에 기여하고 싶어요. 회의가 끝나고 아버지 방에 들렀어요. 서진아, 정말 괜찮겠니? 네, 아버지. 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 내 판단을 믿겠다. 그런데? 네. 성민이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할 것 같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 저도 변했어요. 더 좋은 방향으로요.
한 달 후 성민장학재단 개관식이 있었어요. 언론들도 많이 왔고 교육계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성민장학재단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자들 앞에서 설명했어요.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고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실 건가요? 미술, 음악 등 예술 분야 교육 지원,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학비 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도윤이도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도윤이는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기자가 도윤이에게 질문했어요. 도윤이는 어떤 기분이에요? 아빠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뻐요. 저처럼 힘든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떤 꿈이 있나요?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개관식이 끝나고 우리는 오빠 무덤에 갔어요. 1년 6개월 전 처음 도윤이를 만났던 그곳이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어요. 도윤이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저 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재단도 만들어졌어요. 도윤이가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저를 진짜 손자라고 해주세요. 서진 이모도 진짜 가족이 되었고요. 정아도 무덤 앞에 앉았어요. 성민아, 고마워. 도윤이가 이렇게 행복해졌어. 그리고 진짜 가족도 생겼어. 아버지가 처음으로 오빠 무덤 앞에서 절을 하셨어요. 성민아, 아버지가 미안했다.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들을 몰라봤구나. 이제라도 잘해보마. 저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빠, 약속 지켰어. 도윤이와 정아 누나 지켜냈어. 그리고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 바람이 불어서 국화꽃잎이 하나 떨어졌어요. 마치 오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도윤이가 새로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한 사람도 있었어요. 도윤아, 저 사람이 누구야? 아빠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림 속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하늘의 아빠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진짜 행복하구나. 네.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1년 반 전만 해도 저는 체면과 성공만 쫓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마음으로 이어지고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말이죠.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진 이모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도윤아. 너 때문에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됐어. 우리 계속 가족이죠? 당연하지. 영원히 가족이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오빠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오빠, 우리 이제 체면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집안이 됐어. 자랑스럽지? 사진 속 오빠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가족과 함께 진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말이에요.